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김준희입니다. 지금 우리 언론에서요 주목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의 갈등입니다. 언론의 속성은요 이 갈등을 부추기는 쪽으로 갑니다. 그렇게 하면 언론 자신들이 뉴스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만들어지죠. 국민의힘이 안정되어 버리면 언론 입장에서는요 사실 이제 그 히트 상품을 만들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이 마구 싸워주면 그 안에서 막 분탕 막 폭발하고 자기들끼리 막 취급하고 싸우면요 뉴스가 훨씬 가치가 있어집니다. 그게 기이하지만 그게 현실이잖아요. 우리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정치 뉴스라고 하는 것은 갈등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정쟁만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 있는 곳에 언론에 이제 탑 뉴스가 이제 따라가는 건데요. 헤드라인은 전부 대부분은 갈등을 부추기거나 갈등을 전하는 뉴스일 겁니다.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언론이 갖고 있는 폐해 중에 한 개죠. 언론은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현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반면에 저는 어떤 어두운 그림자를 갖고 있습니다. 언론은요 긍정적인 것은 잘 이렇게 보도를 안 합니다. 그런 것을 보도할 때는 그것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홍위병이거나 나팔수이거나 빨아주거나 쉴드 치거나 이 비슷한 말이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지만 대부분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까는 걸 좋아합니다. 까는 걸. 그게 기본적으로 언론이 갖고 있는 속성이다. 그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사람들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거 기자 출신이야. 저거 형사 출신이야. 하면 꺼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남의 뒷조사를 하거나 남의 잘못이나 어두운 것을 이렇게 숨기고 싶은 것을 드러내는 직업적인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 언론이 주목하는 이 화제가 바로 이거죠. 여당 국민의힘이 친윤 비윤이 지금 또 갈라져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태원 압사 사고 책임론 등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면서 일대 파열음을 내고 있다는 건데요. 정말 여기가 또 하나의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정리하고 나니까 그보다 더 큰 몸집을 가진 유승민이가 지금 당권 도전한다고 저렇게 나왔고, 이태원 압사 사고 터지자 또 바로 이제 비윤들, 사실 비윤이라고 합니다만 정체성 자체가 원래 국민의힘과는 맞지 않는 자들이죠. 이들이 또 목소리를 높이면서 또 엉뚱한 짓 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이 뉴스입니다. 자, 정리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자, 현재 우리 뉴스를 보면요. 여당 친윤 비윤 또 갈등, 이태원 참사 책임론 등의 파열음, 제가 조 제목을 그대로 따왔고요. 그 아래 보면 홍준일 전국 전망이라고 국민의힘 내년 6월 전당대회 이후 깨질 듯, 국민의힘 이상민 경질론의 진땀, 계파 갈등 표면화. 그냥 제가 구글에 국민의힘을 이렇게 검색했더니 이렇게 뜨더라고요. 벌써 국민의힘 하면 갈등인 겁니다. 언론 자체가 국민의힘 이끌어 국민의힘은 갈등이다. 여당답지 못하다. 집권 여당답지 못하다는 분위기를 벌써 풍기게 그렇게 편집을 하고 있다. 세팅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일단 뉴스 하나를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소식을 전하는 우리 언론. 자, 이준석의 가처분 리스크가 마무리되면서 정진석, 제가 가끔씩 정진석에게 호랑이다, 대호다, 이런 어떤 닉네임을 이제 붙여주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 이후 안정되던 이 당이 국민의힘이 또다시 이제 이태원 압사 사고 그리고 유승민의 존재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요. 유승민이가 지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비윤들이 설치기 시작한 겁니다. 총선을 앞두고. 자, 아무튼 이 대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이 비대위 체제가 안정을 찾아가는가 싶더니 이태원 압사 사고를 계기로 다시금 삐걱거림이 감지되고 있다. 현재 당 지도부는요, 선수습 후 책임이라는 정부 기조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데요.
비주류 당권 주자로 여겨지는 안철수 그리고 유승민 등은 딴소리를 하고 있죠. 이들은 선봉에 서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진 사퇴 혹은 경질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지금 태클을 거는 거죠. 그래서 친윤 진영 자체를 자극시키면서 자신들의 세를 만들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기간 MBC 출입 기자들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 논란이 불거지자 그동안 잠잠했던 이준석이도 가세했죠. 이준석이가 했던 말이 이겁니다. 자유라는 두 글자가 가진 간결함과 무거움 그리고 어려움 어색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제목을 달고 뭐라고 한 줄 갈겠는데요.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한 것으로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유난히 자유를 많이 이제 강조했죠. 언론 자유를 밟았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준석이가 이렇게 또 은유적으로 깠네요. 자, 유승민의 그 발언이나 그 태도도 똑같습니다. 윤 대통령뿐 아니라 현 여권 주류의 앙금이 깊은 유승민과 이준석이가 목소리를 이제 높이는 그런 형국이 되자 친윤계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발끈하고 반격에 나섰죠. 현재 친윤계의 맏형격인 권성동 의원 지난 9일 당원 행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든 대통령 영향력과 비교하면 1000분의 1밖에 안 된다. 우리는 윤 정부가 성공하도록 뒷받침을 잘 해야 한다며 비주류 당권 주자들을 압박합니다. 그리고요, 친윤계는 또 급기야 지난 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운영위원장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필담 논란을 빚은 대통령실 수석 2명을 퇴장시킨 것을 두고 놀고 있네, 웃기고 있네, 그 필담이죠. 발끈하면서 그 퇴장시킨 그 주호영에 대해서 발끈하면서요, 주호영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죠. 친윤계 핵심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의원들이 부글부글하고 있다라고 이제 친윤의 지금 분위기를 전하고 있고요. 대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지낸 이용 의원도요. 김용 대신에 이용입니다. 저쪽은 김용, 여기는 이용입니다. 의원총회에서 운영위에서 강성규, 김은혜 두 수석을 왜 퇴장시키나 라며 주호영에게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이용 의원은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론에 대해서도 여당이 윤석열 정부 뒷받침도 못하고 장관도 못 지켜준다면 이게 당이냐 뭐냐라고 발끈했습니다. 친윤 비윤계간 파열음의 배경으로 차기 당권 경쟁을 앞둔 개파간 주도권 잡기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지금 현 이제 비대위 체제의 지도부는 갈등을 수습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모습이고요. 주호영은 자신이 문제를 일으킨 측면이 강한데 스스로에 대한 그 친윤계의 비판에 대해서 자세한 사정을 장제원 의원과 이용 의원이 제대로 공유받지 못한 것 같다라면서 애들러 지금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언론이 전하고 있는데요. 주호영은 오는 14일입니다. 내일이죠. 당내 사선 의원 회동을 시작으로 선수별 간담회를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4선 모이고 3선 모이고 5선도 있어요. 5선은 아마 모으지 못할 겁니다. 자신도 5선이고 그것을 주도하기는 좀 부담이 되겠죠. 자, 애초에 이태원 그 압사 사고 대응을 위한 당내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계획한 일정이라고 합니다만 당내 파열음을 자제하고 야당을 상대로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올 걸로 보이긴 합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당내 갈등에는 최대한 말을 지금 아끼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 이 누리 PD도 그런 스탠스를 취하죠. 정권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더라도 당내 아구 진영 안에서는요, 갑작이면 한 템포 죽이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완전히 이준석이나 유승민처럼 끝났다 생각하기 전까지는 조금 여지를 두고 지켜보는 스타일입니다.
자,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당내 갈등에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이를 두고 주변에서는 갈등 조정의 일환이다. 갈등을 지금 조정하려고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죠. 정기국회가 아직 진행 중이고 내년 전당대회도 준비해야 하는 마당에 세력을 결집하고 갈등을 조장하는지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런 시각이 있죠. 집안 싸움은 사실 공멸입니다. 중도가 가장 싫어하는 게 이렇게 집안 싸움하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가장 경멸하고 싫어합니다. 이렇게 하면 중도가 완전히 달아나요. 중도가 가장 좋아하는 건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로 똘똘 뭉쳐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보려는 의지가 보이고 앞으로 전진하려는 모습 보이고 리드를 중심으로 뭐 아주 좋은 모습 보이면요, 중도는 그냥 따라옵니다. 자, 여기서 중도 이야기를 한 번 더 할게요. 워낙 이 중도 파리들 때문에 이 문제가 터지기 때문인데요. 비윤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요, 중도 확장론자들, 중도 파리들의 집합이나 다름없어요. 중도를 얻어야지 선거에서 이기고 지지율도 올라가고 자신도 산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선택한 전술이 바로 중도로 가자는 겁니다. 중도로 가자. 우리가 보수 옷을 입고 중도로 갈 때 중도가 우리를 화답하면서 우리가 지지율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좋은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허구다. 이건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요, 중도를 향해서 다가가는 것보다도 중도를 따라오게 해야 됩니다. 중도를 따라오게. 중도가 보고서, 중도는 일종의 심판자, 캐스팅 보터, 균형자 이런 존재인데, 달리 보면요, 구경꾼일 수도 있어요. 무대 아래서 무대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연극을 혹은 영화를 스크린을 지금 바라보는 입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공들이 자기에게 오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가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이든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든 양대 정당 쪽에서 정말 믿음직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중도 자체가 그쪽으로 마음을 보냅니다. 따라갑니다. 그게 중도 확장론보다도요, 중도 견인론이 되겠죠. 중도를 이제 이렇게 유인하는 유인론도 되겠고, 훨씬 그게 효과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실제 그런 식으로 중도는 반응합니다. 어떤 선거에서 중도 확장론을 펴었더니 이겼더라. 역시 중도로 나가야지만이 선거에서는 이길 수 있어. 이런 어떤 담론, 이런 프레임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헛거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 선거 이긴 요인은 그것 때문에 이긴 게 아니에요. 나중에 뭐 그 이야기는 또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다른 요인이 더 많이 작용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지난 대선,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겼던 게 중도 확장론 때문에 이긴 게 아니에요. 다른 요인이 훨씬 많습니다. 마치 중도 확장론처럼 이긴 것처럼 보이게끔 만든 그런 정치 세력이 있고요. 중도 파리들이 있죠. 우리 언론 자체가 그런 속성을 띠고 있고요. 우리 정치 논평가들이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때문에 그게 마치 진실이냐 진리이냐 다 굳어져 있어요. 아닙니다. 저는 유력한 정치인들 중에 이 중도 확장론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전부 중도로 가야 된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다른 어떤 쪽으로도 충분히 중도를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김무성의 도장면을 보시면 알 겁니다. 당이 무너지면 중도는 그냥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중도만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집토끼들도 많이 빠져버립니다. 최고의 그 지지율 확보 전략은 집토끼를 다 껴안으면서 당의 안정을 가져오면서 같은 정치 세력끼리 싸우되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고요. 거기서 분당 같은 저런 존재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똘똘 뭉쳐서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뭐 평화와 뭐 조국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이면은 중도는 그냥 따라옵니다. 그 노선이 우파든 좌파든 그렇게 따지질 않아요. 이 중도들은. 때문에 중도 이념을 뭐 따로 뭐 이렇게 뭐 수용해달라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닌데도 우리 중도 파리들은 그냥 우파면 우파 냄새 죽이고 중도 쪽으로 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색깔을 버리고 자기 정체성을 숨기는 거잖아요. 속이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그거 중도가 모르겠어요. 싫어합니다. 그런 거. 우리 언론만 그런 걸 부추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소위 정치 이제 논평한다는 사람들, 이제 주요한 방송사에 나와서 뭐 떠드는 사람들 대체로 그렇게 말하죠.
근데 저는 제 오랜 어떤 생각으로는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요, 지금 이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자, 국민의힘에 지금 조강특위 조직강화 특별위원회를 지금 발동시켰죠. 이거 엄청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지금 배현진 같은 인물도 조강특위 위원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69군데나 됩니다. 무려. 자, 여기서 새로운 당협위원장들이 탄생하는데요. 이들이 사실은 이제 1년 뭐 한 5개월 남았습니까? 그때 총선에서 공천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협위원장들이 공천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요. 거의 9할 정도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일대 이제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태원 압사 사고로 인한 해법을 놓고도 지금 친윤 비운이 뭐 어르렁거리면서 서로 한번 붙었지만 진짜 싸움은 여기입니다. 조강특위 현재 비대위 체제로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것을 주도하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대단한 어떤 결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해낸다면 정진석 현 위원장에게도 한 번의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자, 이것을 저지하려고 하는 비윤들, 그리고 친윤 안에서도 당권 주자들 중에는 또 그것을 이렇게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때문에 요거는 상당한 어떤 변수를 안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전 해낼 것이라고 봅니다. 너무 큰 시간 끌지 않고 후다닥은 아니지만 가급적 속전속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끝나버리면 끝입니다. 이 정치권은요, 새로운 이슈가 계속 터지기 때문에 빨리 끝내는 게 나아요. 이걸 갖고 계속 끌면은 이게 논란이 커지고 오히려 갈등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왕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요. 하려면 빨리 해야 돼요. 자, 그리고요, 국민의힘이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전당대회 시기를 6월로 이제 보는 사람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정진석 이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거의 1년에 가까운 당대표나 다름없죠. 실제적으로 굉장한 긴 기간 동안 당대표 역을 이제 수행하는 것인데요. 또 그런가 하면 내년 3월쯤이 또 유력하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말 2초는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3월 아니면 6월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말이죠. 주목할 게 바로 저 프레임입니다. 자, 유승민 대 반유승민 전선이 형성되었다. 지금 언론에서 저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친윤에게는 가장 나쁜 프레임입니다. 저게. 유승민 대 반유승민이 말이죠. 유승민에 반대하는 유승민이 친윤이잖아요. 저 반유승민의 친윤이 후보가 단일화되어 있으면 이 구도면 참 좋은데, 유승민 하나 딱 있고 반유승민에 여기 여러 명이 있는 이 구도가 될 거라고요. 이 구도가. 이렇게 되면 이 혜택을 누가 보느냐? 유승민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결선 투표 같은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이 당규에서요, 이 당대표 선출하는 그 룰을 이번에 완전히 당심 중심으로 새로 이제 개편을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여론 동향을 전달하는 논평가들, 기자들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내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6월에 열린다면 친윤과 비윤 간의 전쟁이 될 것이다. 특히 대통령 윤석열의 국정 지지율이 30%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상황으론 함께 갈 수 없다는 판단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4년 총선을 앞둔 전당대회는 미래 권력을 향한 교두보라 할 수 있다. 차기 주자들은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다. 특히 유승민, 안철수와 같은 차기 주자 입장에선 대통령 윤석열과 차별화를 통해 자신의 몸값을 수직 상승시킬 절호의 기회로 여길 것이다. 만약 전당대회 일정과 룰 혹은 대통령 윤석열의 개입이 친윤 비윤 간의 충돌로 번진다면 국민의힘은 깨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대통령 윤석열과 윤핵 간의 정치력을 보면 국민의힘의 미래가 밝지 않아 보인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며 민심의 바다를 떠나는 순간 퇴출의 길을 걷는다. 보통 자, 요게 제가 어느 대학 교수가 이렇게 작성한 글인데요. 그 일부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잠깐 읽었던 요게 바로 그건데요. 자, 이들이 보는 시각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저들은 그냥 대통령 윤석열의 지지율을
30%에서 저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낮은 상태로 뭐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저는 벌써 여러 번 말했습니다. 는 지금 윤 대통령의 이 30%급 이 지지율은요, 이게 박스권이 아니고 밑바닥입니다. 밑바닥. 이걸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지금 비윤들이나 소위 말하는 저기 이제 비판 그룹에서는 대통령을 계속 이렇게 이 낮은 지지율 상태로 정치력이 좀 떨어진 상태로 국정 주도가 잘 안 되는 상태로 계속 갈 것이다라고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이다. 또 우리가 분석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졌었잖아요. 자잘한 잔펀치를 맞으면서 지지율이 떨어진 겁니다. 과거라면은 그런 어떤 자잘한 것은 언론에서 크게 언급도 안 해도 되는 것들인데 그걸 너무나 크게 키운 거죠. 뉴스를. 그러면서 뭐 김건희 여사, 뭐 윤 대통령 본인 혹은 뭐 내각 전체의 여러 가지 인사 문제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난맥상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지율이 떨어졌었는데 지금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큰 이슈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떨어진 지지율이 30%쯤에 있었는데 이태원이라고 하는 큰 미정유한 그런 또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도 윤 대통령이 지지율이 방어를 해버렸습니다. 이거는요 박스권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닥이라는 의미입니다. 콘크리트 30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런데 이걸 박스권 30으로 보느냐 윤 대통령이 저기에 딱 갇혀 있느냐 아니다. 지금 바닥을 쳤는데 그게 30이다. 이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할 수 있어요. 저는 바닥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바닥 30은요. 달리 말하면은 이게 천장으로 가면 50 이상으로 간다는 의미죠. 정치가 생물이듯 꿈틀거리는 생물이듯 지지율도 생물입니다. 저는 올라간다고 봐요. 그때 과연 이 비윤들의 쓸 자리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내년 6월 좋습니다. 그때 전당대회를 한다면은 충분히 그 사이에 엄청난 지지율의 변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이 반대했던 이런 어떤 정치 세력, 언론의 지금 이런 논조들이 맞는지 한번 지켜보죠. 저는 아닐 것으로 확신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상민 장관 관련해서 저들이 저렇게까지 태클 거는 이유 중에요. 이게 이제 뉴스화된 것은 아닌데 뭐 아름아름으로 이상민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이 관계를 아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조금씩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게 있는데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픽 1호는 뭐 한동훈 장관이긴 한데 그런데 관계의 그 감정선이 왔다 갔다 하는 그걸 볼 때는요. 그야말로 진짜 뭐 마음 편한 복심 1호는 바로 이상민 장관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야말로 뭐 농담도 서로 뭐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고 나이는 4살 차이인가 이렇죠. 4년 후배죠. 뭐 고등학교 4년 후배, 대학교 4년 후배, 검찰도 또 뭐 고정 뭐 몇 년 후배인가 뭐 검찰은 비슷하던가 이래요. 윤 대통령이 좀 늦게 사시가 되었고 이상민 장관은 좀 일찍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편안한 사이다라고 합니다. 두 사람 관계가 신뢰 당연히 하고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도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천재형이더라고요. 대학 2학년 때 뭐 사시됐던가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걸 안다면 더더욱 이상민 장관을 흠집내려고 하는 그런 것도 됩니다. 지금은 말이죠.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했을 때 태클 걸고 반대하고 난리 쳤던 게 지금 좌파들이고 민주당이고 그리고 경찰 안에 경찰의 뭐 노조라고 하는 직장협의회 그리고 총경회의를 열었던 그들 뭐 이들이 전부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장관이 직접 경찰을 통제하는 것 자체가 없지만 그런 뭐 그걸 하지도 않지만 아예 조금의 어떤 그 연결선이라도 안 만들려고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이태원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 사고에 대한 보고는 장관이 받지만 실질적으로 장관이 지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이건 완전히 정치쇼입니다. 정치적 테러에 가깝다. 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진짜 책임을 진다면 경찰청장까지죠. 장관은 관계가 없다니까. 장관은 쉽게 말하면 그 인사에 대한 인사권은 좀 갖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그걸 집행하는 집행력이 없는 겁니다. 경찰들이 수사를 하거나 뭐 경찰 병력을 이동시키고 이런 것은 전부 경찰청장 선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경찰국 자체도 경찰의 인사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관리 차원의 그런 그 업무를 하는 기구 아닙니까? 수사 조직도 따로 있어요. 국가수사본부라고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요, 전부 그 군의 그 편제하고 비슷한데요. 육군 참모총장이 있고 합참의장이 있다면 실제적으로 작전을 이제 지휘하는 것은 육참총장이 아니에요. 합참의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참총장은 군정을 다루고 군령을 다루는 것은 합참이거든요. 그것처럼 이 현재 장관 같은 경우는 군령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경찰령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경찰 이제 그 행정을 다루는 거죠. 때문에 이런 사고에 있어서 장관 보고 책임지라. 그 나가서 국무총리 책임지라. 대통령 너가 책임져라. 대통령 사과하라. 이거는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정치 공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저들이 이걸 노리고 기획했다는 말이 그래서 설득력을 얻습니다. 그동안 드러나 있는 여러 가지 너무도 의혹 가득한 그런 정황도 많았고요. 자, 아무튼요, 친윤 비윤의 이 갈등은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바로미터는요, 이 해결하는 노력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보다도 중요한 게 윤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어떤 그런 페이스를 보이면요, 이 갈등은 많이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고 비윤들이 코너에 몰립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박스권에 갇힌 상태로 이제 제대로 이제 횡보를 하게 되면은 한동안 계속해서 갈등은 더 치열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올 것이다.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전망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 지지층이 지난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바랬던 그 민심이 떠나지 않도록 계속 붙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 민심 안에 전체 한 40% 넘는 지지율이 있습니다. 그것만 회복해도 모든 게임 끝나는데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